석복이는 스님이 키워주신 사내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죠. 천한 자식 같으니라고 부모도 없는 놈. 신분으로 인해 매일 맞기 일쑤였고, 하지만 어느 한 도사가 관상을 보더니 아니 왜 여기에 계신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는 숙종 임금께서 제위하시던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판 풀어보겠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살걸음 떨어진 청산마을에 석복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나이 25. 석복은 25년 전 마을 뒷산 청년사라는 작은 절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그를 거두어 키우셨지요. 석복의 이마는 넓고 높았고 눈썹은 검고 짙었으며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그 얼굴이 보통 사람과는 사뭇 달랐지요. 하지만 청산마을 사람들은 석복을 그저 천한이로만 여겼습니다. 석복이 15살 되던 해 해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셨지요.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석복은 마을로 내려와 나무를 패서 팔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석복이 25살 되던 해봄, 청산마을에 새로운 현감 김익현이 부임해 왔습니다. 김익현은 탐욕스럽고 잔인했지요. 백성들에게 온갖 세금을 물렸고 천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성주 역시 아비를 닮아 포악하기 그지없었지요. 어느 날 석복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성주와 그 부하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지요. 석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석복이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하려는데 김성주의 부하가 석복을 발견했습니다. 어이, 저기 석복이 아니냐? 김성주가 놀리듯 말했고 철봉이라는 부하가 맞받아쳤지요. 오, 맞네. 그 절에서 자란 천한 놈? 김성주가 다가와 석복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부하들이 석복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지요. 한참을 두들겨 맞고 난 후에야 석복은 풀려났습니다. 석복은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쑤셨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지요. 며칠 후 청산마을에 오일장이 섰습니다. 석복이 나무를 팔고 있는데 허름한 도포를 입은 노인이 장터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지요. 관상을 보는 도사인 듯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석복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인이 석복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지요. 노인이 쥐고 있던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지요. 노인은 석복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눈을, 코를, 입을 차례로 살폈지요. 매 순간 노인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놀라움이 번져갔습니다. 노인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지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는 누구신가? 석복이 조용히 대답했지요. 모릅니다. 저는 절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일 저녁 마을 뒷산 청년사터로 올라오게. 자네의 운명이 걸린 일이네. 노인이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석복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노인의 떨리는 손과 경악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석복은 청년사터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이 무너진 법당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석복이 예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한참을 석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얼굴에는 왕우장상의 기운이 서려 있네. 천민의 얼굴이 아니야. 석복은 당황했지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알아보겠네. 분명 범상치 않은 집안의 자식일 것이야. 노인이 석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나에게 글과 병법을 배우게. 천민이라도 배움이 있으면 길이 열릴 것이네. 석복은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석복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요. 그날 밤부터 석복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나무를 패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천민으로 살았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석복은 청년사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노인의 이름은 현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분이었는데
세상의 더러움의 염증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았다고 했지요. 관상과 풍수, 그리고 병법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첫날 밤 현묵 도사가 석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를 아는가? 석복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묵 도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복에게 간단한 글을 써보라 하니 석복은 막힘없이 써내려갔지요. 도사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초가 이미 되어 있구나. 좋아, 그럼 더 깊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 현묵 도사는 석복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병법서인 손자병법과 오자병법도 가르쳤지요. 석복은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읽으면 이해했지요. 보름이 지났을 때 현묵 도사는 석복의 총명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내가 평생 수많은 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자네 같은 인재는 처음이네. 이건 천부적인 재능이야. 석복은 밤마다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 천한 일을 하며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밤의 배움으로 승화되었지요. 석복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현묵 도사가 석복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출생에 대해 알아보고 있네. 25년 전 이 지역의 양반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기록을 뒤지고 있어. 석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묵 도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서 도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네. 자네 얼굴의 서린 기운은 보통 양반가의 자식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왕족이거나 아니면 최고위 관료의 자식이 분명해. 석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족이라니, 고위 관료의 자식이라니. 하지만 현묵 도사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2달이 지나자 석복은 사서삼경을 모두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법서도 마찬가지였지요. 현묵 도사는 이제 석복에게 실전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언젠가 복수를 하고 싶다면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되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해. 현묵 도사는 석복에게 관가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수탈하는지 그 수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지요. 자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잘 기억해 두게. 그리고 김익현 일당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언젠가 그것들이 자네의 무기가 될 것이네. 석복은 도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낮에 마을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것들을 밤에 기록했지요. 김익현이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일, 김성주가 여인들을 희롱한 일, 부하들이 천민들을 구타한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나갔습니다. 석복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참고 견디기만 했다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참고 있었지요. 복수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밤 현묵 도사가 석복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학문 실력은 이미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준이 되었네. 문제는 신분이지. 석복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천민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묵 도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지요. 자네의 출생 비밀을 밝혀내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네. 그날 밤 석복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양반가의 자식이라면, 왕족이나 고위 관료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김익현 일당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석복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석복은 더 이상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는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요. 석복이 현묵 도사에게 배운 지 넉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김익현 일당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지요. 이제 백성들은 감히 불만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는 기색을 보이면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세금이 공표되었습니다. 김익현이 고안해낸 것으로 집마다 굴뚝의 개수를 세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지요. 굴뚝세라는 황당한 명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집은 재산을 압류당했고 그마저 없는 이들은 곤장을 맞았지요. 석복의 이웃에 최씨 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복이 마을로 내려온 후 유일하게 친절을 베풀어준 분이었지요. 최씨 영감은 석복에게 가끔 밥을 나눠주기도 했고 일거리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최 씨 영감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김성주의 눈에 들어버렸습니다. 김성주가 부하들을 시켜 최 씨 영감의 딸을 납치하려 했지요. 최 씨 영감이 딸을 지키려다 김성주의 부하들에게 맞아 쓰러졌습니다. 석복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최 씨 영감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딸은 이미 끌려간 후였지요. 석복은 최 씨 영감을 급히 업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지요. 최 씨 영감은 석복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복아, 내 딸을 부탁한다. 그것이 최 씨 영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석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석복은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석복을 막아섰지요. 천한 놈이 감히 관가에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석복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석복이 최 씨 영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 씨 영감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영감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지요. 석복은 최 씨 영감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석복의 주먹이 땅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석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력해서, 자신이 천민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참고 견디라는 가르침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지요.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동안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복은 청년사터로 올라갔습니다. 현묵도사가 석복의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지요. 석복이 최 씨 영감의 일을 말했습니다. 현묵도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네의 마음을 이해하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자네가 지금 김성주에게 덤빈다면 그저 개죽음일 뿐이네. 석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묵도사가 석복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신분을 되찾고 힘을 기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그때는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어. 석 달만 더 기다려주게. 그 안에 자네의 출생 비밀을 밝혀내겠네. 석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석복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더 이상 순한 천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석복은 낮에 마을에서 김익현 일당의 악행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증인은 누구인지, 증거는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적었지요. 밤에는 현묵도사에게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병법을, 전략을, 정치를 배웠지요. 석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대로 된 복수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지요. 김익현과 김성주, 그리고 그 일당 모두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영감의 딸은 사흘 후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통곡했지만 아무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석복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 반드시 갚기 위해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석복은 그동안 김익현 일당의 악행을 기록한 장부가 두껍게 쌓여갔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한 내역, 뇌물을 받은 내역, 무고한 이들을 학대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어느 날 밤 현묵도사가 석복을 불렀습니다. 도사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현묵도사가 석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자네가 누구인지 말이야. 석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드디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현묵도사가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게. 25년 전 한양에서 보낸 편지일세. 현묵도사가 석복에게 건넨 것은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과 작은 옥패였습니다. 석복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 종이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묵도사가 석복의 손에서 편지를 가져와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5년 전 누군가가 청년사의 해안스님께 보낸 편지였지요. 아이 하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 화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숨겨야 한다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지요.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평범하게 욕심 없이 사람됨을 배우며 자라게 해달라고 했지요.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먹이 번져 글씨가 지워진 것이었지요. 석복은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묵 도사가 석복에게 옥패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게 석복이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옥패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현묵 도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양반가의 갑오일세. 그것도 보통 양반가가 아니야. 이런 옥패는 고위 관료나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석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고위 관료나 왕족의 자식이라는 말입니까? 현묵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 관상이 왕우장상의 기운을 지녔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나? 이 옥패가 그 증거일세. 석복은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이 옥패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어르신, 그렇다면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묵 도사가 대답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하네. 이 옥패의 문양을 보면 한양의 고위 관료들이 알 것이야. 누구 집안의 가보인지 말일세. 석복은 망설였습니다. 한양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천민이 한양까지 가려면 여러 날이 걸리고 돈도 필요했습니다. 현묵 도사가 석복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도와주겠네.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 석복이 물었지요. 무엇입니까? 현묵 도사가 대답했습니다. 과거 시험일세. 자네가 한양에 가서 신분을 밝힌다 해도 아무 능력이 없다면 무시당할 것이네. 하지만 과거에 급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누구도 자네를 함부로 대할 수 없지.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현묵 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과거 시험이 있네. 그때까지 자네를 더 가르치겠네. 자네 실력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석복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고위 관료나 왕족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석복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나무를 패고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청년사 터로 올라가 현묵 도사에게 배웠지요. 과거 시험 문제를 풀고 글을 쓰고 경전을 외웠습니다. 현묵 도사는 석복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석복은 정말로 천재였지요. 한 번 배우면 잊지 않았고 문제를 보면 금방 답을 찾아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과거 시험일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현묵 도사가 석복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네. 한양으로 가게.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마을을 떠나면 김익현 일당의 악행을 누가 기록할까요? 석복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복은 현묵 도사에게 자신이 기록한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익현 일당이 저지른 온갖 악행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현묵 도사가 장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이것을 가지고 가게. 자네가 신분을 회복하고 관직에 오르면 이것이 김익현을 벌할 증거가 될 것이네. 석복은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최 씨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딸의 비참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석복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 정의를 시현하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석복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묵 도사가 석복에게 여비를 건네며 말했지요. 한양에 가면 먼저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합격하면 그 다음에 신분을 밝히도록 하게. 순서가 중요하네. 석복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현묵 도사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신분부터 밝힌다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네. 25년 동안 천민으로 살았던 자가 갑자기 양반이라고 주장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과거에 급제한 후라면 달라지지. 실력이 증명된 후니까 말일세.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조언이었지요. 새벽이 밝아오자 석복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청산마을이 보였지요. 저곳에서 자신은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구박받고 매맞고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석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신이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석복은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석복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양은 석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높이 솟은 기와집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지요. 석복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복은 자신이 여전히 천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석복을 지나치며 코를 찌푸렸지요. 천한 놈이 한양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석복은 현묵 도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양 북촌에 있는 작은 주막이었지요. 주막 주인은 현묵 도사의 옛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나이 든 주인이 석복을 맞았습니다. 석복이 현묵 도사의 편지를 건네자 주인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오, 현묵 형님의 소개로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주인은 석복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지요. 과거 시험은 사흘 후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석복은 그동안 주막에 머물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밤, 석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합격하면 관직의 길이 열리고 떨어지면 다시 천민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석복은 품 안의 옥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먼저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석복은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모두 양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석복만이 천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석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천민 주제의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온 것이냐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석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할 것이니까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경전에 대한 문제였지요. 석복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묵 도사에게 배운 것들이 고스란히 떠올랐지요. 석복은 막힘없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주제는 정이었지요. 석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석복이 쓴 시는 청산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탐과 놀이에 횡포해 신음하는 백성들, 억울하게 죽어간 최씨 영감, 정신이 나가버린 그의 딸. 석복은 그 모든 것을 시에 담았지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유와 비유를 통해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묘사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정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책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였지요. 석복은 이 문제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석복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썼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지요.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가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상세히 논했습니다. 석복의 글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겪고 목격한 현실이 담겨 있었지요. 탐과 놀이의 횡포를 직접 당한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지요. 석복은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표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합격자 명단이 붙어 있었지요. 석복은 천천히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석복, 그것도 장원급제였습니다. 석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지요. 장원이 누구냐며 어느 집안의 자제냐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석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석복은 여전히 천민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석복은 조용히 발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석복은 주인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지요. 그리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옷을 바꿔 입으셔야 합니다. 과거 급제자는 양반의 옷을 입어야 하니까요.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석복을 위해 양반의 옷을 마련해 주었지요. 석복이 양반 옷을 입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석복은 임금님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과거 급제자들이 모인 자리였지요. 임금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셨습니다. 임금님의 시선이 석복에게 머물렀습니다. 석복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경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구나. 어느 집안 자제인가? 석복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아직 집안을 밝힐 수 없사옵니다. 소인은 절에서 자란 아이옵니다.
임금님께서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절에서 자란 아이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기특하구나. 앞으로 나라를 위해 충성하거라. 석복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신분을 밝힐 차례였지요. 석복이 장원급제를 한 소식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절에서 자란 신분불명의 젊은이가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양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석복의 출신을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석복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었지요. 먼저 조정에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석복을 승정원에 배치하셨습니다. 승정원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각종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었지요. 신참 관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석복은 승정원에서 일하며 조정에 돌아가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관리가 청렴한지, 어떤 관리가 부패했는지를 눈여겨보았지요. 그리고 지방의 현감들이 올리는 보고서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석복은 청산마을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김익현이 올린 보고서였지요. 보고서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이 평화롭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지요. 석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청산마을에서 기록한 장부에는 김익현의 악행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석복은 옥패를 들고 한양의 큰 골동품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양반가의 갑오들을 잘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석복이 옥패를 꺼내 보이자 상점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민씨 가문의 갑오입니다. 좌의정을 지내신 민재홍 대감 댁에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민재홍.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주인은 민재홍 대감이 한양 북쪽 외곽에 계신다고 알려주었지요. 석복은 곧바로 북쪽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현묵도사의 편지에 적혀 있던 그 사람, 자신을 청년사에 맡긴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었지요. 민재홍 대감의 집은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품위 있는 기와집이었지요. 석복이 대문을 두드리고 옥패를 보이자 늙은 하인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석복을 안내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들어가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홍 대감이었지요. 대감은 석복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석복이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석복도 눈물이 났습니다.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석복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대감이 석복을 앉히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민재홍 대감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었다고 했지요. 반대파들이 대감의 일족을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대감은 갓 태어난 아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지요. 대감은 해안 스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님과 연락하며 석복의 성장을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석복의 존재가 드러나면 위험했으니까요. 대감은 석복이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을 먼저 배우기를 바랐다고 했지요. 그래서 스님께 평범하게 욕심 없이 키워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대감이 석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석복은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마을에서 겪은 일들을 모두 말했지요. 김익현의 횡포를, 최씨 영감의 죽음을, 백성들의 고통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은 그런 탐관오리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석복이 직접 나서면 사사로운 복수로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복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생각에 잠기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암행어사가 되어라. 암행어사라면 정당하게 탐관오리를 벌할 수 있다. 석복의 눈이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임금의 밀명을 받고 지방을 순찰하며 탐관오리를 적발하는 관직이었지요. 대감은 자신이 아직 조정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추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석복은 임금께 불려갔습니다. 임금께서 석복을 유심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지요. 경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조사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석복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석복에게 마패를 하사하셨지요. 마패를 받는 순간 석복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청산마을로 돌아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입니다. 석복은 대감을 다시 찾아가 마패를 보여드렸습니다. 대감이 석복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지요. 조심해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라.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니까.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청산마을로 돌아갈 시간이었지요. 석복은 천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석복은 품 안에 마패를 넣고 등에는 김익현 일당의 악행을 기록한 장부를 짊어졌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 석복은 청산마을이 보이는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에서 자신은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구박받고 매맞고 무시당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석복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탐관우리를 벌할 권한이 있었지요. 석복은 청산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복이 청산마을에 도착한 것은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초라한 초가집들, 고된 일에 지친 백성들, 그리고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 관아의 아전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요. 석복은 천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때를 묻히고 머리는 헝클어뜨렸지요. 암행어사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석복은 조용히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왔지만 석복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전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석복은 마을 어귀의 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떠돌이 일꾼 행세를 하며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지요. 주막 주인에게 며칠 묵을 수 있냐고 물으니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첫날 밤 석복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김익현의 행포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지난달에는 새로운 세금이 또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무세라는 것인데 집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이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집 주변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름에 그늘도 없이 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지요. 석복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석복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최 씨 영감의 집은 무너져 있었지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석복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석복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최 씨 영감의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딸은 정신을 잃은 채로 며칠을 헤매다가 결국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석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석복은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김익현 일당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했지요. 어느 날 석복은 관아 근처를 지나가다가 김성주를 보았습니다. 김성주는 여전히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횡포를 부리고 있었지요. 김성주가 한 여인을 보고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인이 황급히 도망가려 하자 김성주의 부하들이 길을 막았지요. 석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김성주를 때려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석복은 몸을 숨기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지요. 다행히 여인의 남편이 나타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김성주가 비웃으며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주었지요. 석복은 이 일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 모두 적었지요.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석복은 관아 아내 아전 하나를 매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아전은 김익현의 악행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요. 석복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입니까? 석복이 술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지요. 옳지 않지. 하지만 어쩌겠나.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석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현감님의 비리를 증명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전이 석복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석복이 황급히 말을 이었지요. 제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현관님께 항의라도 하고 싶은데 아전이 한참을 석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가 있네. 현감님이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과 실제로 한양에 보고한 세금의 차이를 적은 장부가 말일세. 석복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석복이 물었습니다. 그 장부를 볼 수 있습니까? 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네. 현감님이 철저히 숨겨두고 계시거든. 하지만 아전은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감의 사랑채 뒤편 비밀 공간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지요. 석복은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석복은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사랑채로 가는 길은 어떤지를 파악했지요. 석복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부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익현의 생일 잔치였지요. 관아의 모든 아전과 부하들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관아는 텅 비다시피 했지요. 석복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석복은 관아 담을 넘었습니다. 현묵 도사에게 배운 무술 실력이 빛을 발했지요. 석복은 소리 없이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사랑채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아전이 말한 바로 그곳이었지요. 석복이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석복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 장부를 발견했지요. 석복이 장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김익현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은 실제보다 2배나 많았고 그 차액을 김익현이 착복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복은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왔지요. 다음 날 관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김익현이 아전들을 모아놓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찾아내라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석복은 이미 주막에서 평범한 일꾼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석복은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자신이 청산 마을에서 기록한 장부, 백성들의 증언, 그리고 관아의 비리 장부.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마패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제8장 마패를 꺼내들다. 석복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김익현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금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었지요. 그날이 바로 마패를 꺼낼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김익현의 죄를 밝혀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그날이 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백성들이 모였지요. 김익현이 높은 자리에 앉아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며 돈을 받아갔지요. 백성들은 하나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곡식을 내놓기도 했고 어떤 이는 가축을 끌고 오기도 했지요. 김익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돈주머니를 내밀었지요. 하지만 아전이 돈주머니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넘어졌지요. 김익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당장 집을 압류해라. 노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다음 달에는 꼭 내겠다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김익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석복이 군중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복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석복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떠돌이 일꾼이 왜 나서는 것이냐며 웅성거렸습니다. 석복이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익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현감, 이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입니까? 김익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한 놈이 감히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것에 분노했지요. 김익현이 소리쳤습니다. 저 놈이 누구냐?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아전들이 석복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석복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석복이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석복이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마패를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전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여. 석복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암행어사라니, 저 천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암행어사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익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김익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지요. 석복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익현,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김익현이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복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김익현의 눈이 커졌지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석복이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오? 바로 그 석복이오. 당신과 당신 아들이 마음대로 때리고 짓밟았던 그 천한 석복 말이오. 김익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석복이 암행어사라니, 그 천민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김익현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주도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석복이 김성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김성주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지요. 김성주가 주저하자 아전들이 그를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석복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청산마을에서 기록한 장부였지요. 석복이 장부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에 굴뚝새를 만들어 백성들을 수탈한 일, 5월에 나무새를 거둔 일, 7월에는 우물새를 만든 일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석복이 하나하나 읽어나갈수록 백성들의 얼굴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석복이 장부를 덮고 다음 장부를 꺼냈습니다. 관아에서 가져온 비리 장부였지요. 석복이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익현이 직접 기록한 장부라고,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과 한양에 보고한 세금의 차액이 여기 적혀 있다고 했지요.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지요. 석복이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주의 악행이 적힌 부분이었지요. 석복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성주, 너는 최 씨 영감의 딸을 납치하여 욕보였다. 그 일로 최 씨 영감은 죽었고 딸은 정신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성주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백성들이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놈들을 벌해달라고, 우리가 당한 고통을 갚아달라고 소리쳤지요. 석복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익현과 김성주를 향해 말했지요. 김익현, 김성주, 그리고 그 일당들.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석복이 아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익현과 김성주,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을 모두 포박하라고 했지요. 그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정식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전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패를 든 암행어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아전들이 김익현과 김성주를 포박했습니다. 김익현이 울부짖으며 자비를 구했지만 석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석복은 최 씨 영감의 빈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영감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김익현 일당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석복도 그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지요. 정식 재판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익현은 파직되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으며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김성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살인과 납치의 죄목으로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지요. 석복은 청산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복을 환영했지요. 석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김익현이 착복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감이 부임할 때까지 마을을 돌보았지요. 석복이 청산마을의 일을 마무리하고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민재용 대감이 석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석복이 암행어사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지요. 하지만 대감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석복아,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대감이 석복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대감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반대파와 심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파는 대감의 일족을 모두 제거하려 했지요. 대감의 형제들이 하나둘 죽어갔고 대감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석복이 태어났습니다. 대감은 고민했지요. 아들을 곁에 두면 함께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숨겨 살리기로 했지요. 대감은 해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대감의 대감은 스님께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지요. 아들이 권력욕에 물들지 않고 사람됨을 먼저 배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권력을 위해 살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
너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단다. 대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복도 눈물이 났지요. 스님께서는 내 부탁을 들어주셨다. 너를 절에서 키우시며 올바른 가침을 주셨지. 나는 멀리서 너의 성장을 지켜보았단다. 대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지요. 석복이 어떻게 자라는지 무엇을 배우는지를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요. 석복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천민으로 고생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사람을 보내 너를 지켜보게 했지. 내가 김익현에게 매를 맞는 것도 최씨 영감이 죽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단다. 석복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물었지요. 대감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섰다면 내 정체가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시 위험에 처했을 것이야. 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단다. 석복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만큼이나 괴로웠을 것이지요. 하지만 현묵 도사만큼은 보냈다. 도사에게 부탁해서 너를 찾아 가르치게 했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단다. 석복은 깨달았습니다. 현묵 도사가 우연히 자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님, 석복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이 석복의 손을 꽉 쥐었지요. 이제 너는 당당한 민씨 가문의 아들이다. 내 실력으로, 내 사람됨으로 그것을 증명했단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부자가 드디어 진정으로 만난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조정에서 석복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석복은 더 이상 절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좌의정을 지낸 민재옹 대감의 아들이었지요. 양반들은 놀랐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그 젊은이가 민씨 가문의 자식이었다니. 하지만 아무도 석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석복은 이미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했으니까요. 임금께서 석복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천민으로 자라면서도 올바른 사람이 되었고 암행어사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소.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라오. 석복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석복은 조정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고 백성들을 위해 일했지요. 석복이 조정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석복은 형조의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맡았지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억울한 사연들을 살피고 탐관오리들을 조사했습니다. 석복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지요. 어느 날 석복은 청산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한 후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지요.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두려움이 없었지요. 새로운 현감은 청렴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석복이 마을을 걷다가 최씨 영감의 집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지요. 석복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마을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석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석복의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마치 최씨 영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복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석복을 보고 반가워했지요. 석복에게 절을 하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석복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어려운 일은 없느냐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하나 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과 이웃 마을을 잇는 다리가 있으면 장에 가기 편할 것이라고 했지요. 석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조정의 건의에서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지요. 석복이 한양으로 돌아온 후 청산마을에 다리를 놓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조정에서 예산을 받아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석복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마을 노인이 석복에게 말했지요. 어사또 덕분에 우리 마을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석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석복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어디서든 탐관오리가 있으면 바로 조사했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해결해 줬지요. 석복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석복을 청천대감이라고 불렀지요. 푸른 하늘처럼 맑고 공정한 관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복은 청년사 터를 찾아갔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계셨던 그곳, 자신이 자랐던 그곳이었지요. 절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석복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다시 복원하기로 했지요. 자신의 봉급을 모아 절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석공들을 불러 법당을 짓고 요사체를 지었지요. 1년 후 청년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아담하고 아름다운 절이 되었지요. 석복은 스님을 모셔와 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석복은 절이 완성된 날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영정을 모신 앞에서 절을 올렸지요. 스님, 제가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을 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석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께서 보고 계실 것 같았지요. 석복은 청년사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절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석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석복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대감은 석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석복아, 내가 정말 훌륭한 관리가 되었구나. 석복이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올바르게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대감이 석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너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야. 천민으로 고생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배움에 힘썼으며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지. 그것은 내 힘이란다. 두 사람은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지요. 이제 석복도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다고 좋은 배필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석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할 일이 많다고 말했지요. 전국에는 아직도 탐관오리들이 많고 억울한 백성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일들을 먼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여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석복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석복은 다시 관하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요. 석복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서류에는 억울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백성이 탐관오리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내용이었지요. 석복은 즉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석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지요. 석복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지요. 석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민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며 같은 고통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석복이 선택한 길이었지요. 석복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